오늘 이어지는 스틱 세 번째 원칙, 구체성입니다. 생각나는 모든 하얀색 물건을 적어보라.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고? 그럼 냉장고 속에 있는 하얀색 물건을 적어보라. 아마도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구체성의 힘이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신포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솝이 인간 본연의 보편적 결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이 우화가 인간 본성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2500년 동안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이솝 우화가 그토록 찰싹 달라붙는 이유는 그 구성 방식 덕분이다. 우화가 묘사하는 수많은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보라. 포도, 여우, 신포도에 관한 부정적인 언사, 이 모든 것들이 메시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어란 종종 추상적이다. 그러나 삶은 추상적일 수 없다. 추상적인 개념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힘들게 만들며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행동하기 어렵게 만든다. 추상적인 개념은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구체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여기 구체성의 힘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TNC라고 불리는 미국 자연보호협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세계의 주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 2002년 TNC 캘리포니아의 CEO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는 TNC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지역인데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대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에서 지중해성 기후를 간직하고 있는 5개의 지역 중 한 곳이다. 지중해성 기후 일대는 전 지구 대륙의 겨우 2%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식물종의 20%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40%가 환경적으로 가장 민감하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들이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주의 9%에 달하는 지역이 이미 치명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토지의 9%를 구매하기엔 너무 벅찬 목표였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했다. TNC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런 엄청난 넓이의 토지가 관련된 한 돈과 땅은 그다지 성공할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TNC는 토지의 직접적인 소유보다는 환경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들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보존 지역권을 보장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어서 TNC는 돈과 땅을 활용했을 때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보호막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TNC는 에이커와 같은 토지 단위를 내세우는 대신 그들은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풍경은 독특하고 환경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지닌 자연 환경이다. TNC는 10년 동안 50개 풍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중 25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 동쪽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필적할 정도로 광활한 황무지에 입구를 할 수 있는 황갈색 언덕과 고개들이 펼쳐져 있다. 비록 생태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긴 했지만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와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삼나무 숲이나 해변과는 달랐다. 심지어 자연환경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실리콘밸리 사람들마저 황폐한 갈색 언덕에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다. TNC는 그 참나무 사바나에 해밀턴 황야라는 이름을 붙였다. 일단 이름이 붙고 풍경이라는 인식이 새겨지자 해밀턴 황야는 지역단체와 정책 입안자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되었다.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황갈색 땅덩어리가 해밀턴 황야를 보호합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해밀턴 황야는 단순히 한 줌의 토지가 아니라 유명한 환경 인사가 되었다. 이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스토리다. TNC는 지도 위의 한 점에 불과하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풍경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추상적 개념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그렇다면 구체성은 어떻게 메시지를 착 달라붙게 만드는 걸까? 해답은 기억력의 속성에 있다. 기억이란 단순히 하나의 금고에 쌓이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찍찍이와 비슷하다. 한 면에는 수천 수만 개의 자잘한 갈고리가 붙어 있고 다른 한 면은 작은 고리들로 뒤덮여 있다. 이제 그 양쪽 면을 맞대고 누르면 수천 개의 갈고리가 수천 개의 고리를 얽어 양면이 착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많은 갈고리가 달려있는 메시지일수록 당신의 기억에 달라붙기 쉽다. 어렸을 때 자란 집은 수많은 갈고리를 지니고 있다.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에는 운이 좋아봐야 겨우 한두 개 정도이다. 아이오와 출신의 뛰어난 교사 제인 엘리엇은 참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창조했는데 그녀의 학생들은 20년 후까지도 이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그녀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분리했다. 갈색 눈의 아이들과 푸른 눈의 아이들. 그런 다음 엘리엇은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우수하다. 두 집단은 분리되었다. 푸른 눈의 학생들은 교실 뒤쪽에 모여 앉아야 했고 갈색 눈의 학생들은 푸른 눈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푸른 눈의 학생들은 멀리서도 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목에 특별한 칼날을 달았다. 두 집단은 쉬는 시간에 함께 어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엘리엇은 교실에 들어가 자신이 틀렸다고 말했다. 사실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운명의 반전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푸른 눈의 아이들에게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그들은 열등한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목에 달려있던 칼날을 붙여주었다. 열등한 집단에 속하게 된 학생들은 스스로에 대해 슬프고 나쁘고 심술궂고 멍청하다고 묘사했다. 한 소녀는 나한테 세상 나쁜 일이라 나쁜 일은 다 일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 되자 학생들은 즐겁고 착하고 똑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지어 학업 성적에까지 변화가 있었다. 엘리엇의 가상 실험은 학생들에게 편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잔인할 정도로 말이다.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었는지 털어놓는다. 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히 기억하는 레이 한센은 그것은 내 일생을 통틀어 가장 심오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편견은 어린 시절에 떨쳐버리지 않으면 평생 동안 붙어 다니게 된다. 때로 나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3학년 때를 떠올린다. 그러면 차별을 당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는 동안에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가장 울컥할 정도로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입장이 돼 봐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체성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1987년 29살의 제리 케플러는 실리콘밸리의 거물인 클라이너 퍼킨스 사무실에 잔뜩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케플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회의실 밖을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다른 창업 희망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조바심이 났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온 다른 사업가들은 모두 어두운 색깔의 스트라이프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들은 화이트보드에 화려하고 찬란한 컬러 그래프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케플란의 손에는 백지가 가득한 갈색 서류첩뿐이었다. 그에게는 사업 계획서도 슬라이드도 차트도 재정 예측안도 견본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최악은 의심 많은 청중이 준비가 미흡한 창업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케플란의 차례가 왔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 입을 열었다. 저는 앞으로 책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은 우리 같은 프로들을 위해 타자기보다는 공책에 가깝고 키보드가 아니라 펜으로 작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컴퓨터로 메모를 하고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가격표와 재고를 찾아보며 또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 계산을 하고 각종 서류와 양식을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설명이 지금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어떤 물건을 설명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당시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 상황을 케플란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들은 긴장한 듯 보였다. 내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미흡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말을 집중하고 있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는 기분으로 작은 연극을 연출하기로 했다. 만일 제가 이 자리에 휴대용 PC를 가지고 왔더라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손에 4세대 컴퓨터의 모델을 들고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내 갈색 서류첩을 공중에 내던졌다. 그것은 쿵 소리를 크게 내며 탁자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컴퓨터 혁명의 다음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질문과 대답, 영감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구체성은 이처럼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용 잔디밭을 깔아준다.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원칙 네 번째, 신뢰성입니다. 만약 스티븐 호킹이나 마이클 조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장은 가차없이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 평범족은 대체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할까? 믿음직한 권위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놀랍게도 대답은 그렇다이다. 어떤 스티커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마저 간단히 믿게 만드는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2000년 무렵 이메일 메시지 하나가 인터넷을 점령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보내지는 이 이메일 메시지는 코스타리카에서 선적된 바나나가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3주일 동안 바나나를 구매하지 말 것이며 만일 최근에 바나나를 먹었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이메일은 또한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다. 괴사성 근막염은 피부와 살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가 결국 사지를 절단하거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이메일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전국적인 공황을 우려해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마나임 연구소에서 배포된 것이었다. 이 기괴한 루머가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된 부분적인 이유는 권위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하임 연구소와 FDA는 신빙성을 증폭시켰다. 그 이름에 내포된 권위 덕분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코웃음을 쳤을 정보를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봤다. 이렇듯 정부 기관의 권위는 우리의 메시지의 신뢰성을 심어줄 수 있다. 보통 믿음직한 권위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이들은 두 부류다. 하나는 물론 전문가 집단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능력과 자격, 신뢰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 경제 분야의 앨런 그린스펀, 물리학 분야의 스티븐 호킹. 두 번째 권위 집단은 유명 인사와 동경의 대상인 인물들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 책에 관심이 가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을 신뢰한다. 원칙 네 번째의 소제목이 신뢰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 대다수 평범족들이 유명 인사나 전문가 없이도 외부에서 믿음직한 권위를 끌어올 수 있을까?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믿게 만들어라. 반권위적인 사람들로부터 신뢰성을 이끌어내어 믿게 만들어라. 현대사회에는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가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출처를 의심하고 신빙성을 의심한다. 이 메시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과연 저 말을 믿어야 하나? 이 메시지를 믿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지? 샴푸 광고가 이 신제품이 당신의 머릿결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백날을 떠들어대도 당신 친구의 칭찬 한마디가 100배나 믿음직하다. 광고는 당신에게 제품을 팔아야 하지만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녀는 훨씬 높은 신뢰 점수를 얻게 된다. 진정한 권위는 그 지위가 아니라 출처의 정직성과 신뢰도에서 온다.
그래서 때로는 반권위가 권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요즘 SNS 광고가 딱 이런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산의 리뷰를 더 신뢰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보증해줄 외부 권위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시지는 스스로 내재된 힘만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시지에는 반드시 내적 신뢰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내적 신뢰성 구축에는 몇 가지 공통 원칙이 수반된다. 그 중 하나가 세부 사항의 위력이다. 흥미로운 세부 묘사가 잔뜩 첨가된 남부 전쟁에 관한 일화는 누가 말해도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주장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묘사함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생생한 세부 사항을 잘 활용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전쟁을 넘어 비욘드 워 운동을 이끌었던 제프 에인스코와 다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다음 모순을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가위를 들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는 질겁을 하며 그거 당장 내려놔 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신문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거나 기껏해야 우울해하는 정도가 전부다. 전쟁을 넘어 조직은 하우스 파티를 열기로 했다. 에인스코는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활용한 작은 시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는 언제나 모임에 작은 양철 양동이를 가지고 간다.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중 적절한 시점에 이르면 그는 비비탄 하나를 꺼내 양동이에 집어던진다. 비비탄은 커다랗고 날카로운 팅팅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입니다. 그 후 몇 분 동안 그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고통을 야기했는지 설명한다. 이번에는 비비탄 10개를 한꺼번에 양동이 안에 집어던진다. 아까보다 더욱 커다랗고 복잡한 쨍쨍 소리가 귓전을 자극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 잠수함 한 척이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인스코는 청중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양입니다. 그는 양동이에 비비탄 한 5,000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양 무시무시한 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진다. 비비탄이 와르르르 쏟아지고 나면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는다. 5,000개의 핵탄두. 이 소도구들은 자칫하면 추상적 개념으로 남았을 숫자의 감각적인 현실성을 가져다 주었다. 5,000개라는 통계 수치에는 고착성이 없다. 스티커가 될 리가 없다. 일주일만 지나면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 세계에 5,000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비비탄이 양처에 부딪혀 나는 소리는 충분히 위협적으로 그들에게 와닿는다. 다음은 원칙 5번째, 감성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일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각별히 여기는 무언가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행동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자선기관은 마더 테레사의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들은 후원자나 기부자들이 추상적인 다수보다 구체적인 개개인에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이미 각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본능적으로 연합전술을 활용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러한 연합 또한 지나치게 남용되면 그 가치는 희석될 것이다. 죽인다, 끝장이다, 쿨하다, 짱이다 등과 같이 한때 유행하던 최상급 표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희미해진다.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과 연합을 맺기 때문이다. 당신 아버지가 짱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단어의 힘은 사라진다. 연합 전술은 일종의 군비 경쟁이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2개를 제작한다.
만일 누가 독특하다면 당신은 울트라 슈퍼 독특해야 한다. 이걸 우리는 감정연합 군비 경쟁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이들이 같은 것을 자극한다면 군비 확장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우리의 메시지를 차별적으로 만들어주는 연합 방식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를 각별히 여기길 바란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용해 그들의 마음을 끌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다. 1925년 존 케이플스는 미국 음악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악 통신교육 강좌의 광고 문화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인쇄 광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광고 문구를 작성했다.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연주를 시작하자 이것은 12단어로 표현된 전형적인 패배자의 승리 스토리이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연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교육 강좌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이 광고는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피라이터들 사이에 즐겨 애용되고 있다. 광고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어야 한다. 여기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광고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주가 자신의 능력에 도취된 나머지 우리가 왜 그것을 사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주길 깜빡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카피라이터 케이플스의 광고 문화를 잠깐 볼까요? 간단한 계획만으로 돈 걱정은 이제 그만. 단 5일만 투자하면 당신도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키를 더 커 보이게 하는 비법. 하룻밤 만에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55세에 은퇴하기. 광고에서 오래된 격언이 있죠. 사람들은 전기 드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림을 걸 수 있도록 벽에 뚫린 구멍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네요. 원칙 6번째, 스토리. 스토리의 힘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시뮬레이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감, 즉 행동에 대한 동기를 준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장점, 즉 시뮬레이션과 영감이 모두 행동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목하라. 앞에서 우리는 신뢰성 있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배웠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각별하게 여기고 신경 쓰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는 적절한 스토리는 행동을 고취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록스 구내식당에서 들은 이야기다. 연구가인 줄리안 오어는 제록스 복사하기 수리공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곧 그들이 수많은 스토리를 교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래 스토리는 제록스 복사기 판매 사원들이 점심시간에 크리바지 카드 게임을 하며 나눈 이야기이다. 판매 사원은 갑작스러운 전압 증가로 부품이 타버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업그레이드한 기능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번에 새로 설정한 XER 보드 환경에서는 디코로트론이 아크 방전되어도 타버리지 않아 대신에 저전압 파워 서플라이 있는 24V 안전장치를 자극해서 작동을 멈춰버리지. 하지만 백업을 하려고 하면 이 053 오류 메시지가 떠. 그 빌어먹을 걸 해결하느라 웨버랑 내가 4시간이나 매달렸는데 알고 보니 디코르트론이 문제더라니까. 그 난리를 친 다음에야 이 053이 사실은 F066이었다는 걸 알았지 뭐야. 이들은 그저 식당에서 카드 게임을 하며 가볍게 일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다. 물론 당신 세계에서 이 053 에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야 당신 세계에도 분명 이와 비슷한 것이 존재한다. 어째서 사람들은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공통적인 화제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단하게 세부사항 없이 스토리의 핵심만을 말할 수도 있었다. 오늘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 그나마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아니면 처음부터 곧장 결론만 말할 수도 있었다. 디코로트론 때문에 몇 시간을 끙끙거렸지. 자네는 오늘 어땠나? 하지만 그 대신 그는 동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스토리는 일종의 드라마다.
잘못된 에러 메시지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우왕좌왕 난리를 쳤는데 결국 문제와 해결책은 처음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구조의 스토리가 훨씬 재미있는 이유는 동료들이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료들이 자기라면 어떻게 해결했을지 머릿속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스토리는 어느 정도 오락적이면서도 다소 교훈적이다. 이 제록스 스토리는 디코르트 문제와 관련해 잘못 나타나는 2053 에러 코드를 주의하십시오라는 딱딱한 내용을 담은 회사 공지 메일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를 듣는 쪽이 직원 훈련 매뉴얼에서 잘못된 2053 에러 항목을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것은 조종사들에게 지시 항목이 잔뜩 쓰인 카드를 던져주는 것보다 한 번의 비행 시뮬레이션이 훨씬 나은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현실에서 취해야 할 행동을 자극할수록 훈련은 더욱 효과적이다. 스토리가 강력한 까닭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053 스토리는 감정, 즉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실패하고 기계의 잘못되는 에러 코드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좌절감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새로 설정한 XER 보드가 낯선 에러를 낳는다는 메시지는 역사적 배경을 구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는 일종의 도덕적 교훈을 들려준다. 즉, 에러 코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스토리의 역할이다. 지식을 보다 일상적이고 근원적인 존재, 삶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 스토리는 비행 시뮬레이터와 비슷하다. 스토리의 청취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동할 준비를 갖추기 때문이다. 이제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컨퍼런스 이야기책. 어떤 컨퍼런스의 주최 측이 클라이너 회사에 컨퍼런스의 내용과 성과를 요약해 달라는 의뢰를 했다. 그들은 단순한 원고보다 훨씬 압축적이고 프레젠테이션용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보다 색다르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리 요약본을 원했다. 클라이너 회사는 한 직원에게 컨퍼런스의 5개 코스를 모두 모니터하라고 지시했다. 모니터 요원들은 각각의 토론에 참석했고 누군가가 스토리를 말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 적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모니터 요원들은 서로의 기록 내용을 비교하고는 클라인의 말을 빌리자면 재미있고 비극적이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수집했음을 깨달았다. 이들은 각각의 스토리를 편집 구성하고 정리하여 컨퍼런스 주최자에게 보냈다. 요약본을 받아본 주최자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자료가 몸이 건조하고 전문용어로 가득 찬 다른 평범한 회의록보다 훨씬 유용하고 참신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요약본을 컨퍼런스에 참석한 강의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요약본을 받아본 강의자들은 머리끝까지 화를 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지한 논의 중에서 스토리만 발췌했다는 데 모욕감을 느꼈다. 무한한 시간과 노고를 투자해 자신의 경험을 추출하고 증리했건만 진지한 프레젠테이션 도중 가벼운 일화나 스토리 따위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프로젝트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지식의 저주가 다시금 저주를 내린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할 때 이들은 머릿속에서 열렬한 감정에 젖은 노랫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울리는 음악이 청중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다. 스토리야말로 지식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스토리는 거의 늘 구체적이며 대부분 감정을 고취시키고 또 의외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단순한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다. 훌륭한 스토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토리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영해야 한다. 전투를 앞에 두고 병사들을 세워놓고 연곁 풀로 스토리를 떠드는 장군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스토리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자극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힘을 통제하기 위해 풍부한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의 삶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스토리를 포착할 준비만 갖춰두면 되는 것이다. 스틱, 여기까지 오늘 녹음 마치겠습니다. 30분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서둘러 마쳐야겠네요.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